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 시사극장 시사광 인간 시사극장. 네, 죄송합니다. 인간 시사극장 시사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품격 시사광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풀뿌리 시사광 광진 주민연대 박영수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한 어르신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추모식을 통해서 그분을 기렸던 아름다우신 분이 있습니다. 늘 푸른 돌봄센터의 김혜진 사회복지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사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네, 그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장애인 복지단체나 다른 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와 또 자녀 양육을 계기로 광진구 중곡동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늘 푸른 돌봄 센터에 취업을 해서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김혜진 복지사님. 네. 맞습니다. 저는 반가운 게 우리 복지사님 학번이 97학번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같이 97학번. 네, 맞습니다. 둘 다 97학번입니다. 네. 몇 학번이시죠? 88학번. 88학번. 아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복지사님은 그 중곡동에서만 네.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나가보신 적 없고요? 여기서만? 네. 광진구에서만? 광진구 중곡동에서만. 그럼 진정한 광진구 주민이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결혼도 중곡동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곡동에 시댁도 친정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진정한 광진구. 네. 그 중에서도 중곡동. 네, 중곡동. 중곡동 어느 부분이에요? 중곡동 1동과 3동에서 살았어요. 아니 다른 곳에 이사 가거나 나가야겠다 생각 하신 적이 없어요? 많죠. 많아요? 네, 많았죠. 네. 원래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께서 해외에 이제 사실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개발도상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뭐 바나나 하나를 더 주더라도 어떻게든 학교에 오게끔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지역개발 사업을 다들 하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한국의 대학생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 뭐 캄보디아, 인도, 태국 또 굉장히 여러 나라의 이제 선교사님들께 저희 대학생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거기서 임시로 뭐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도 좀 하고요. 또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따라서 뭐 농번 일을 하던가 네. 아니면 배를 타거나 이런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10달러 정도 버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 어떻게든 학교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따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도시로 취업을 하면 한 달에 10달러가 뭐예요. 한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까지 벌 수 있는 아이들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 이제 부모 설득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계몽학 그런 학당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해외 나가서 그냥 종교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견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어느 솔직하게 나라나 네. 한국 사회가 조직이 돼요. 네. 한국인들 뭐 이렇게 중국 차이나타운 있는 것처럼 코리안타운도 조성되고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뭐 한인 상회들 모임들 각 나라마다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든 말하자면 웬만한 한국인들은 살지 않는 그런 빈민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한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도 꾸준하게 그 어떤 아이들의 학교 또 우물 파는 거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걸로 NGO 단체를 세운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NGO 단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네. 그러면 직접 나갈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죠. 그런데 왜 안 네. 나가셨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길이 열려야 가잖아요. 네, 길이 열려야 가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길이 열리지는 않았고 이제 네. 대신 한국에서 이 노인 돌봄 맞춤 네. 그쪽으로 길이 지금은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그 원래는 저기 수서 어디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태아복지관? 아니요, 저기 미랄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 아이들이 좀 혼자 어린이집 다니고 이러는 일을 겪다 보니 아이들이 먼저일 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그 여기 동네에 있는 그 구인구직 그 전단을 쭉 보다 보니 바로 5분 거리에 늘푸른 돌봄 센터가 있는 걸 보고 얼른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급진전돼가지고 이거 내용과 다르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 하긴 하는데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 김혜진 복지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복지사님은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복지 DNA를 갖고 태어나신 건가요? 사회복지학과를 왜 가신 겁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제가 제가 어릴 때는 좀 꿈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이 없어서 조금 이제 속상해 하셨었죠. 그래서 저한테 뭐 경찰이 되라, 소방관이 되라, 뭐 나중에는 이제 여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저 아버지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저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좀 이제 저의 의지가 아닌 그냥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 그리고 아버지의 욕구 이런 거에 이제 응답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 인식에 남성성이 강한 직업군 그걸 가셔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좋겠다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때 어떤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한 분이 팔에다가 주사만 찌를 줄 알면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주사 놓으시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쪽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뭐 학점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사회복지학과에 진입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성장을 돕고 그때 뭐 발달 심리학이라던가 학습 심리, 뭐 임상 심리 이런 거를 막 배우면서 사회복지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사람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제도를 만들 것인가 또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많이 만나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네. 그러니까 복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설계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줘야 되고 이걸 생각만 해도 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런 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내향형입니다. 그래요? 네. MBTI I 성향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 저도 I예요.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은 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류, 영역, 경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파트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 요런 거에 더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있고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1대1로 사람들 만날 때는 다수 대 1보다는 1대1로 만나는 걸 더 선호하고 네, 그래서 어르신 댁 방문 가서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거 자체는 너무 좋고요. 그건 어렵지 않았고요? 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시대를 넘나들면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구나. 또 이제 저는 약간 호기심이 좀 많이 있는 캐릭터인데 어르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발전이 됐는지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1시간도 넘게 어르신 댁에 있을 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호기심이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가 간 거에 대해서 뭐 후회나 뭐 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아,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쉽다. 쉽다. 어렵지 않다. 적성에 맞다. 네, 어렵지 않다. 요새 이렇게 네. 청년들이 자기 진로 우리는 보통 대학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네. 과를 선택하는데 그거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네. 성적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과를 갔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이후 인생까지 이렇게 그 전공한 거와 연결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네네.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 갑자기 제 얘기를 저는 이제 어떤 얘기 쭉 말씀하시면서 저랑 맥락이 좀 비슷했던 게 저는 대학을 간다면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신학을. 왜냐하면 이제 영성가 역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도 집이 가난하게 자라서 사회에서 뭘 해볼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와 사회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서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약간 염세주의. 염세주의? 또는 이제 세상을 빨리 될 대로 되라? 져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대학을 가라고 하시니까 제 얘기가 이렇게 길어져도 되나? 하여튼 그래서 뭐 한다면은 뭐 신앙으로 그러면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을 전공한 다음에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세상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고는 또 다른 길을 가는데 저는 제가 하는 활동이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선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우리 시사 방송인데 그런데 이제 해외 선교를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선교가 필요한데 가장 선교가 필요한 부분이 가난한 사람, 약자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사실 목회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쪽의 일을 하거든요. 혹시 비슷한 맥락이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약간 그 역할 그리고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혹은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고 그런 데 많이 이제 놓여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족 두 관계 여자 사이에 맞아요. 네, 세 여자 저는 여동생이 있고 이제 엄마와 여동생 사이 또는 아빠와 여동생 사이에서 혹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네요? 예, 약간 좀 그런 역할이 조금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비슷했는데. 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가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의견이 좀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런 쪽에서 기능과 역할이 저한테는 조금 요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뭐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할 일이 많더라고요. 복지사님은 복지사님의 문제로 누군가와 막 심하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저도 제 문제를 막 드러내서 불편해. 내지는 이런 부분이 싫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삶의 전환기를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어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에 건강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이 제 안에 구축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싸움닭이 그게 언제적이에요?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아니면? 네, 대학도 훨씬 지나서 제가 아까 이제 있었던 선교단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터치해주는 언니들 그리고 저희 리더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원하는 부분이 좀 더 확장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 그랬고요. 특히 비전그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팀은 뭐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생, 그 다음에 어떤 신학대에 있는 그 사회복지학과 학생, 또 어느 신학생 또는 뭐 찬양인도를 할 줄 아는 뭐 어떤 학생, 뭐 이런 혹은 공대생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달 그 어떤 훈련을 받고 해외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넘게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의 어촌마을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에요. 그 아이가 배를 타면 $10를 벌지만 학교를 다니면 훨씬 좋겠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네. 해외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일례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엄청 높고요. 네. 그 한 일례로 저희가 캄보디아에 그 팀, 그 선교단 어촌 마을에서 학교 사업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현지의 NGO 단체를 이제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을 데리고 그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 거예요. 네. 저희는 다들 20살, 19살 대학생들이고 근데 거기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은 24, 23 이미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턴들인 건데 대학을 졸업한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집으로 초대를 했으니 같이 이제 음료수를 딱 따라서 먹는데 그 캄보디아 학생들이 캄보디아 그 인턴이 컵을 자꾸 이렇게 컵 표면을 이렇게 닦으면서 제가 물을 쏟은 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온 음료를 컵에 따라 마신 일이 없는 거죠. 집마다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그쵸 산소와 수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도 때문에 여기 표면에 그렇게 수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도 졸업한 과학적인 이런 과학 상식이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왜 여기 왜 물이 생기나 이렇게 맞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수학 가르쳐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또 위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럼 이걸 이제 우리 목지사님이 대학 졸업하시고 기독교 단체 연계해가지고 일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그 선교 단체에 관련된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 33살쯤인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외에서 아동 결연이나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NGO 단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사실상의 직장 생활은 거기서 시작됐고요. 월급 받는 직장 생활? 네. 그 앞에까지 월급이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했겠네요? 힘들어하셨어요. 너 왜 그러니? 네. 너 왜 그러니? 언제까지 봉사만 하고 살 거냐. 아, 그렇구나. 가지고. 그래서 월급 받는 정상적인 직장은 33살 때부터. 네, 맞아요. 그때 32살, 33살 그때도 사실 거기에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나 이제 업무 처리하는 게 빠르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스카우트 제의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거기서부터 한 4, 5년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서는 이제 또 일을 안 하고 어딘가 우리 저번에 같이 방송했었던 이나리 선생님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시나요 누군지? 아니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나리 활동가님? 이나리님은 결혼을 안 했.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고. 우리 이나리님도 대학 졸업하고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사회 활동가 일을 하셨거든요. 물론 조금의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대단하시다. 저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런 인자가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나는 아니 본인도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돈도 안 받고 이렇게 거의 봉사활동처럼 10년은 하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네, 12년. 왜 그러신 거예요? 내 남들의 생각 안 했어요? 사실 부모님 걱정을 안 한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집에 좀 돈이 많이 있나 봐요. 전혀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진 않았는데 동생한테 동생이 좀 일찍 말하자면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동생이 또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모든 봉양은 동생이 다 하다가 제가 뒤늦게 합류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시던 일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일이니까 지금 하시는 일 늘푸른 돌봄센터는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중간에 좀 부럽더라고요. 뭐 네일아트 기술이 있는 친구나 자기 매장 개업해가지고 정말 매장 한 켠에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너무 부러울 정도로 근처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보다가 사실 수서에 있는 미랄복지재단 가기 전에 또 늘푸른 돌봄센터에 지원을 면접 접수 서류를 보냈었는데 안 됐어요. 당시에는. 떨어졌어요? 늘푸른 센터가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안 됐어요. 사업사 구인구직 하면 이제 거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니까 땡큐다 하고서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20년도 모집 공고 때는 넣었더니 면접 와라 해가지고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21년도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고 와서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아마 됐었어도 기간제 단기직이어서 금방 끝났을 텐데 이번에 너무 기회가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정규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요. 늘푸른 돌봄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어떤 곳입니까? 그때 우리 센터장님도 한번 오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늘푸른 돌봄센터는 역사 얘기하면 좀 긴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지역의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이 처음으로 독거노인 집에 가서 간병으로 시작된 곳이고요.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2007년도에 자활기업으로 독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공기관에서 위에서 딱 만든 게 아니고 아래서부터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필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정부 지원도 받고 그렇죠? 정부 지원금은 없고요.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돌봄을 하게 되면 돌봄의 수가를 받는 체계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늘 돌보는 센터에서는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입사하고서부터 이제 했던 일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 갖고 왔어요. 노인 맞춤 돌봄.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1인 가구. 그러면은 노인 혼자 사는 이 가구만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혼자 살고 계시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그런 소득 수준의 기준이 있고요. 지금은 그 노부부도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조손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가 이제 어르신을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네. 네,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여러 이제 계기로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진입이 가능하셔요. 그렇게 해서 1인 가구이시면 저희가 안전안부 확인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락이 가는 거예요? 네, 첫 신청과 발굴 자체가 네.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네. 하게 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이분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급 유형에 대해서 이제 공문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 전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욕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광진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 아, 그럼 민간이 같이 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민간이 같이 하는 사업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1인 가구라고 했잖아요. 네, 네. 1인 가구인데 자녀가 있어요, 만약에. 네. 자녀가 같이 살진 않아. 네. 근데 자녀가 뭐 주변에 살고 있어. 네. 그럼 그런 사람들도 1인 가구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같은 멀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네, 포함됩니다. 네. 포함되는구나. 네. 저도 저희 부모님이 5분 거리 사시고 네. 시부모님도 7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네. 근데 언제든지 이제 지금 다 이제 부부로 살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1인 가구가 되시면 저희 서비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이제 소득에는 기준은 거기고요. 네, 1인 가구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이시고. 네.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 받으면 이제 서비스는 못 받으시는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병원을 가도 혼자 가야 하고 또 이제 어디 뭘 알아보려고 해도 혹은 이제 글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 눈 정말 시력이 좀 안 좋으시거나 식품 섭취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르신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있어요. 네.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분들은 이미 동주민센터에서 네. 기초연금이라는 그 기준으로 네. 한 차례 이제 걸음망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그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게? 네, 저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 1회 안부 확인 방문을 통해서 하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화요일 날 방문을 가면 월요일에 어머님 내일 이제 방문 가려고 전화 드렸어요 하면서 전화 안부 확인하고 주말 되기 전에 한 번 더 전화 안부 확인하는 그런 방문 전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장모님께서 네. 저희 장모님은 그 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나한테 안부 전화 해달라 이거 신청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전화가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산이 없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준이 서비스 종류가 다른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 예. 안부 확인 서비스만 별도로 하기도 하고 요청하는 사람에 서 어떨 때는 이제 AI가 계속 돌려서 안부 확인을 하는 걸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네. 기초연금 수급을 하시는 분 검색해 보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혼자 사실 때는 21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되겠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되죠. 네. 우리는 같이 살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러면 자녀랑 같이 사는데 그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1인 가구 하나. 1인 가구에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겁니까? 전화하고 방문하는 거, 그리고 또?
일단 그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초연금의 그 소득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모든 상담은 주민센터에서 해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가 신청 기관이다 보니까 이 모든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저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저희는 두 그룹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먼저는 거동이 다 가능하시고 그 일상적인 생활 수행이 가능하시면 주 1회 방문과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문을 전후로 해서 전화 안전안부 확인을 진행하는 일반 돌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거동도 힘드실 뿐만 아니라 외출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렵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가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간단한 청소, 그 다음에 식사 장 보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뒤처리 해드리는 것까지를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해드리게 되는 그 조건 중에도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건강이 나빠지시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중점 돌봄이라고 해서 가사 지원을 해드리지만 결국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매일매일 사람이 와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노맛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여러분 노맛돌이라고 합니다. 꼭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럼 노맛돌을 신청했을 때 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네, 없습니다. 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세요? 비용이 안 맞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집에 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부담금은 전혀 없어요. 반찬도 주신다며요? 그러니까 그 장 보는 거나 이런 거는 네,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본인 부담 맞고요? 장 보는 걸 대신해 드리는 거지. 네, 장 보는 비용 만약에 우유 좀 사다 줘. 재료비는 그렇죠. 재료비는 네, 내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네. 노인 맞춤. 대신에 저희를 이제 도움을 주시고 있는 빵집하고 그 식품 가게 같은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후원이 들어오면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리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노맛돌은 주로 신청을 그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이나 주변 분들이 신청을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발굴해 갖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어르신은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왜냐면 전입신고를 하실 때 1인 가구일 경우에도 이제 권유를 드리고 권유를 어르신들이 받으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저는 여수 살아요. 우리 엄마 혼자 있으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동주민센터에 연결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넣어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요.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자녀들이 살아도 실질적으로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녀 양육하고 이래저래 바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절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인의 추천에 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야, 이건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난 서비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과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잖아요.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안부 걱정이라든가 무슨 급한 일 있을 때 갈 수도 없을 때 이렇게 연결해드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전국에 있는 서비스입니까? 전국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네, 전국이고요. 특히 저희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서비스의 진가를 느끼시고 나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희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보건복지부 이제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은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격일 안전 지원을 하거든요. 너무 전화 자주 한다고 이제 안전 지원을 전화 드리는 거 맞아요. 기본으로는 전화고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시면 방문 갑니다. 찾아오세요. 네. 그 정도 주말에까지요? 네. 주말에도 저희가 명절 기간에 연휴가 길 때도 이 격일 안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안부하긴 하다 보니까 고맙다, 자녀보다 낫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20년도부터 이제 구체화돼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시작이 됐는데 20년부터? 이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체온계 가지고 어르신 댁 방문하면 체온 체크부터 하면서 하고, 심지어 저희가 코로나에 걸린 어르신이 있어도 네. 그 외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을 직접 뵙지 않아도 약은 있으세요. 그 타이레놀 있으세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사다가 문에 걸어놓고, 혹은 얼굴이라도 잠깐 봬요 하면서 이제 먼지건이 이렇게 문 앞에서 어르신 어떡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안전 안부 확인을 할 정도로 야. 딸보다 낫다, 자녀보다 낫다 이런 피드백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생활 지원사님들은 네. 이런 이 뭐라 할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만났는데 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사소한 거 같은 거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그쵸, 것들을 네.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어디 네. 연결해 준다거나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럼 그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거의 다산 콘서트 같은 거네. 찾아가는 다산 콘서트. 네. 그 연계를 이끌어내는 것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 종사자가 50명이거든요. 네. 50명의 생활지원 선생님들과 저희 사회복지사 4명까지 54명이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한번 이제 지원 물품이 있는데 지원 물품이 한 8개, 10개밖에 안 됐는데 어느 시점에 그 카톡방에 올리냐로 민감한 때가 있었어요. 어르신 댁에 있느라, 네, 맞아요. 우리 어르신 진짜 필요한데, 이거 너무 늦게 봐가지고 신청 못했다고, 진짜 하나 없냐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저희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어르신들의 편의와 어떤 혜택, 또는 이제 적절하게 정말 잘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생활 지원사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제가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하나에 그냥 잡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광진구에 있는 생활 지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남 갖고 있는 어르신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시려고 서로 경쟁하고 막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 지원사 다 그러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 선생님 16명이신데 네. 물론 저희가 교육할 때도 다 이제 어르신들의 욕구 그리고 어르신들의 필요, 근데 또 저희가 저희 기관이 그거를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신청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그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네요 팜플렛이 나왔을 때 저희 선생님들은 주민센터로 먼저 달려가서 팜플렛을 수거해가지고 어느 혜택이 우리 어르신한테 맞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맞춤 돌봄이네요. 발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뒤늦게 그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셨어도 어떻게든 적절하게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시죠. 그런 부분으로 그렇구나. 분주하셔요. 혹시 다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케어했던 사례라든가 좀 안타까운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동주민센터랑 이제 협조하고 뭐 이러는 부분으로요. 그건 이제 뭐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네네. 그 저희 어르신 중에 이제 청력이 너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근데 글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겠죠. 네. 믿기가 힘드시겠죠. 근데 저희 선생님이 3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하시면서 이미 관계가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과 이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귀가 아예 안 들리시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안 좋으실 때 원래는 전화가 들을 수 있는 분인데 안 좋아진 거죠. 네, 맞아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저희 선생님들의 말은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뭐 아마 톤이 다르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음역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와이프 말을 잘 알아듣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중저음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소울톤으로. 그럼 제 얘기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물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그럼 이제 선생님 다 오셔서 이런 거래요 이런 거 다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사를 나가시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사를 나가서 연계되는 그쪽 기관에도 이 어르신의 특성을 다 전달을 합니다. 이제 이 어르신은 일반 돌봄을 일주일에 한 번 안부 확인을 받는 분이셨는데 청력이 많이 약하시고 글을 모르시니 옆에서 뭐 우편물이나 뭐 문자 수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주실 만한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연계를 그렇게 넘겨드리기도 하고요. 아, 광진구를 벗어나면 이제 네, 맞아요. 담당이 바뀌는 거구나. 맞아요.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저희 그 시스템 안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되는 것까지도 다른 센터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네. 그러면 그 이용자로 해야 될까요? 네. 그 노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서운하고 어렵겠네요. 좀 사실. 네, 그렇죠. 쉽지 않을 선생님이랑 텐데. 떨어지는. 근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광진 포럼에서 그 요양복지사님들 그렇죠. 이용자가 얘기했을 때 이용자들의 사실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라든가 그렇죠. 폭력이라든가 뭐 추행이라든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노맛돌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나요? 아니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대상자가 지금 늘푸른 돌봄센터 저희 광진구에서는 8개 행정동, 그러니까 구이동과 중곡동과 광장동이 이제 1, 2, 3동, 1, 2, 3, 4동 이래가지고 8개 행정동은 늘푸른 돌봄센터가 담당하고 군자동, 송정동, 화양동, 자양동 이쪽은 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2개 기관인 건데 저희 기관만 650명의 어르신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폭언 그리고 뭐 감정노동 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도와주러 오신 분들한테 폭언하고 그래요? 네.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못 하러 왔냐. 아, 그래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이라던가 이제 진짜요? 민감한 발언, 희롱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는 이제 종사자 그 현장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오만 정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렵겠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딸보다 좋다고 저희 생활전 선생님한테 언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외부 활동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전화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의 위치와 지위 이런 것도 그 체면 이런 것도 있으시니까 저희 생활전한테 전화 오면 언니 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선생님은 또 거기에 딱 맞춰서 어르신 밖에 계시는군요. 저 그냥 전화 드렸어요. 내일 가는 날이니까 내일 뵐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래요 언니 하고 끊으시는 요런 관계도 이제 있고.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생활지원사 분께서 본인들의 부모님에서 그렇게 잘하시나요? 네. 잘하실까요, 과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복사님께서 박문기 어르신에 대해서 오늘 뭐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최근에 소천 하셨는데 장례까지 치르셨는데 우리 선생님 그 박문기 어르신 그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면서 이 케이스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PT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어르신은 23년도 4월에 저희 서비스 처음 들어오신 분이에요. 본인이 신청하신 거예요? 사실 신청 경로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처음 초기 면담 갔을 때 딱 뵀을 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꽁지머리, 저렇게 긴 머리를 신선치가 않으세요, 좀? 네, 건설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워낙 그 현장에서도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뭐 자재들을 뛰어넘으면서 야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올곧게 그리고 원칙대로 그 정확하게 하는 그런 성격의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그럼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좀 크게 건설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르신께서 이제
결국은 암 이제 발병하신 이후에 이제 돌아가셨긴 한데 이제 그 주거 취약이셨어요.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르신 원룸이고요. 원룸? 방이 2개였긴 하는데 네. 하나는 그냥 창고처럼 쓰셨고 여기가 네. 이제 어르신 주거 공간이었는데 이때 뭐 월세를 한 2년 정도 이미 미납 네, 30개월 미납을 하셨어요. 근데 미납인데도 거주가 가능하신가 봐요? 그 당시에 건물 이제 사장님, 그러니까 건물 집주인분께서 네. 코로나 시국이고 또 힘드니 그래 있어라 그냥. 진짜로요? 네, 그래서 원래 또 진실한 성격이시기도 했고 아마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제 본인이 월세를 못 내니 뭐 간단하게 미장하고 이렇게 세멘트로 뭐 바르고 뭐 어디 그 부서진 거 고쳐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해드렸다 하시더라고요. 원래 하시던 일이 그런 일이신 거죠? 맞아요. 미장하고 그런 네, 네, 기술이 있으신 거네요. 기술이 네. 있으셨죠. 네. 그래서 저 창문 같은 것도 직접 하실 수가 있고 에어컨 다는 것도 직접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때 직업이 없는 거 아니시죠? 일을 하신 거죠, 계속? 그 정식으로는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 상황에서는 당시에 이제 월세만 체납된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셨다고 했잖아요. 예. 건강보험공단 그 세금 체납도 있으셨던 걸로 당시에 저희 서비스 진입 당시에 네.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의료보험료 체납. 네, 맞아요. 네, 그런 그 세금 체납된 거 이런 게 있으니 본인의 재산이나 그 지방에 토지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매로 넘어간 상황인 걸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저희 서비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속이 좀 안 좋다라고 하니 저희 생활자 선생님이 인근에 좋은 내과를 그 소개를 시켜 주신 거죠. 더불어내과였고 거기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보니 암 소견이 있으니 큰 병원 가보자 해서 이제 6, 7월, 7, 8월 이쯤에 올해, 위암. 올해? 아니 23년도. 23년도. 작년 6, 7월 그쯤에 이제 위암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고. 갑자기 받으신 거네요, 위암 판정은? 맞아요. 아니 위암은 그 앞에 뭐 이게 없어요? 그 증상이 없어요? 3기가 다 있긴 한데 건강검진을 계속 정기적으로 했으면 발견을 오랫동안 해서 괜찮았을 텐데 의료보험 체납되셨으니까 건강보험에서 체납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아마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여쭤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23년도 그때 이제 암이 이제 발견이 되고 어르신께 그러면 이제 의사가 수술을 권유를 하셨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하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르신 굉장히 복잡한 표정으로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빚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나는 지금 치료를 받을 돈이 아니라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지금 이 집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이사 가고 싶지만 우리 집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계속 살게 해줬는데 내가 병원비가 아니라 나는 여기 미납된 월세를 드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일을 못하니까 맞아요. 돈을 못 버니까 맞아요.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부채를 갚아야 된다. 그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아예 치료를 전혀 안 받으셨던 거예요?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러다 통증이 있으면 어떡해요? 더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했는데 자꾸 산에 가시겠다고 산에 내가 너무 아프면 산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무슨 의미야? 산에 가서 뭐 혼자 죽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불안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래서 마치 갈 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르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어르신께서 건설업 하시면서 이런저런 회장님들의 별장을 이곳저곳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별장이 아산에 있었는데
그해 23년도 그해 겨울은 아산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 화장실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고, 또 어르신께서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로 바꾸시는 그 즈음에 이게 부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변비가 심하게 돼서 복통이 엄청 심하셨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도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그 원래 사시던 이 집의 그 화장실은 정말 쭈그려 앉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관장 기구까지 이제 다루셔야 하니 정말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겨울을 아산에서 보내고, 근데 그 아산에 계실 때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고물 같은 거를 수집해서 그거를 저희 선생님이 연락하면 선생님 여기는 지천에 돈이 널렸어요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 시골에 그 고철 같은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막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본인이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갖다 팔고 벌써 몇십만 원 벌었어요. 몇십만 원 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월세에 체납된 걸 또 네, 하시고 본인 수급비 다 아껴서 네, 체납 비용 네, 갚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냥 월세만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가 아니라 막 2달치씩 드리고 이런 실 정도로. 나 이걸 딱 보는데 예전에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송파 새모녀 사건. 그분들도 이제 어머니가 원래는 부양을 해야 되는데 다치셔가지고 그리고 첫 딸이 몸이 아파서 그랬고 셋째 딸, 둘째 딸도 아마 그때 뭐 신용불량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갖고 기초생활수급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세 분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70만 원 월세 체납비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돈 빌렸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유서였어요. 그분한테는. 그때 너무 막 슬펐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채나 다른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저 사람들 또 돈 띄어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다. 게으르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막 그렇게 몰아갈 때가 많은데 딱 들어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픈 와중에도.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는데 원래 본인 이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부모님한테서 이제 박문기라는 이름을 받아서 얘가 그렇게 컸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이제 말씀하신 게 없고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야 되는데라는 언급은 한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양어머니한테서는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바르게 큰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많이 눈치 보면서 사셨던 걸로 그래서 더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이 싫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빚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 너무 이런 거 보면 생각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조건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작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르신도 그 시작점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물림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했으면 선생님의 이런 소양이라든가 품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게 됐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극복해야 사실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극복해야죠. 옛날에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떤 분이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항상 노력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지원한 그 입사 거기가 안 됐고 계속 형편이 나빠지고 있어 참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 옆에 계시던 분이 그게 왜 안 됐어? 조만간 기회가 있겠지. 그 사람은 이미 부자인 사람인 거야.
이미 사람이 성실하고 사람이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 뭐가 안 됐냐. 이미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된, 말씀하신 대로 소양이 된 그런 부분을 이 어르신은 많이 느꼈던 게요. 고통이 정말 되게 극심하셨을 때인데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서 오세요 내지는 정말 그렇게 아픈데도 고마워요. 그만 가세요. 이제는 저 혼자 있을게요.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감사했고 또 그 항상 어르신 댁에 가면요. 집이 깨끗해요. 집에 일을 해주러 사람이 올 건데 네. 그 사람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두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돈 쓸 일이 이제 없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네. 때도 여름이니까 선생님들 힘드실 것 같아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하셨다 라고 하셔서 정말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박받고 살았지만 나 참 바르게 컸죠? 라고 하셨던 그 말이 네. 그러다가 병세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진 보니까 갑자기 병원에 네. 확연히 이건 언제쯤 사진이신 거예요? 보니까 몸도 많이 마르시고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24년도 한 6월 정도부터 건강이 정말 많이 나빠지셔서 저희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거를 권유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생계비가 깎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빚을 못 갚으실까 봐 네, 빚 그거를 내가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2주 이상 병원 입원하는 건 못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고집스럽게 집에만 계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랬다가 그럼 그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 이거를 월세를 계속 갚으신 거예요? 네. 심지어 일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집주인분께서 이제 문 교체가 필요하다 하니 내가 재료비만 받고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해서 정말 재료비만 받고 문들을 교체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몸이 아프신데? 네, 그랬더니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친아버지였다면 제가 엄청 옆에서 뭐라고 했을 정도로 끝까지 일을 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병원에 여기 지금 녹색병원이었거든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까지 거기 하자보수 이런 거 고민하시고 내가 이거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정도로 정말 성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일을 하고 싶으셔서 계속 맞아요. 일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저희 생활지원원 선생님이 나중에 어르신 그 요양병원에 상담을 같이 갔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그때가 6월 말이었거든요. 한여름이니까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아스팔트 저렇게 공사하시니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 어르신은 저는 부러운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일하고 싶으시구나. 어르신은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요. 자기 역할을 하고 맞아요. 싶으신 그런 게 계속 있으셨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게 2023년? 4년? 4년도? 네. 올해 10월 17일에 운명하셨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온몸에 암이 다 펴져서 돌아가신 건가요? 네, 전이성, 그러니까 마지막 그 23년도에 처음 위암이다라고 한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정밀 검사? 네, 그런 거 했을 때 다른 곳에도 전이가 있다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마약성 진통제로 바꾸고 또 이제 녹색병원으로 잠깐 입원도 하셨었고 할 때 사실 그때 이제 녹색병원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하시면 퇴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당시에도 6월 달에. 그런데 어르신이 그때 많이 우시면서 네, 입원할게요 라고 하고서는
이틀 만에 퇴원하셨어요. 아, 이틀 만에? 네, 이틀 만에 도저히 여기 입맛이 안 맞는다고. 입맛이 엄청 까다로우셨어요.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장례는 추모식이네요. 추모식은 늘푸른 돌봄센터에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늘푸른 도세다가 이런 추모식 같은 것도 원래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기는 한데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와 늘푸른 돌봄센터는 그 좋은 돌봄을 실천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저희가 이제 현장 중심에서 이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됐던 터라 종사자의 어떤 지원도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제 어르신의 실질적인 좋은 돌봄에 대한 고민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 저희가 계속 반응을 하는데 이제 동주민센터나 뭐 저희가 희망시드라는 것도 요청을 하고 뭐 푸른 나눔이라는 그런 그 다른 민간 이제 지원하는 곳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근데 계속 거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의 상황이 많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주시고 어르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무연고 처리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일단 한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해보자 해서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거동이 다 가능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이제 거의 안 듣는 시기가 되고 복통이 많이 심해지고 어르신의 의식이 조금 희미해지거나 혹은 명료한 날이 있더라도 자꾸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시는 거죠. 계단에서 구르시거나 이러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서부터는 그 한 7월 정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주 1회 방문이 아니라 물론 그 전에도 2, 3회 방문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일 방문을 하자 해서 당시 통합 돌봄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돌봄 SOS 일시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기관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이틀 그리고 저희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중점 돌봄으로 가사 지원으로 이틀 그리고 원래 담당하셨던 생활지원사 선생님 하루까지 해서 전일 5일 동안 내내 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상황이 매일매일 사람이 필요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저녁 시간도 위험하고 밤 시간도 위험한 상황이 되니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진 한 2, 3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을 가면은 또 병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다행히 어르신이 암 환자 등록이 되셔서 산정 특례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철분 그 피주사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그 의료비는 많이 이제 혜택을 받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잘 돼 있죠. 굉장히 의료보험이 또 잘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의료보험 수가가 아닌 것들은 비용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게 되면 어느 비용 이상으로 받지 못하는 포괄수가제 같은 제도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맞아요.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군요. 이렇게 모임 돌봄, 모임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추모식을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근데 아까 이거 설명하실 때 제가 귀에 들어온 게 무용고 그 처리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무용고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든 집에서 돌아가시든 이제 길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경찰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족을 먼저 찾아요. 가족 그렇죠. 그렇죠. 뭐 딸이 있든지 뭐 누가 있든지. 그런데 가족들이 없어. 연락도 안 돼. 다 끊겨. 그러면 그냥 혼자 남는 거죠. 그러면 연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연고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장례를 그러면 국가가 맡아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장례 형식보다는 그냥 간단한 형식으로 그냥 화장하는 정도로만 끝을 내요. 고인에 대한 이런 추도라든가 뭐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그냥 정말로 희신 처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르신은 장례를 그렇게 치르신 거예요? 무용고로? 그 어르신께서는 10월 17일에 돌아가셨고 일단 녹색병원에서 이제 안치 기간을 이제 거치고 무용고로 판정이 되는 데는 한 2주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판정을 해야 되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1차로 이제 그 가족이나 그 저기로 친인척으로 이제 밝혀지는 그런 주소지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요청하고 2차로 한 번 더 보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계할 사람이 없다. 혹은 자녀가 있어도 인계 못한다. 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용고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늘푸른 돌봄 센터가 어르신의 그 장례까지 다 생각을 했어요. 장례까지요? 네, 장례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유족이랑 연결을 해서 유족도 오실 수 있으면 또 오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르신을 모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처음에 했는데 그 병원에 장례가 있기 전까지 무용고 처리나 이런 거까지 결정하는 동안에 안치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적지 않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필요로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제 동주민센터랑 얘기를 하니 하루하루가 돈이네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용고 장례를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한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깝지만 장례는 저희가 못하는 걸로 이제 하지만 대신에 추모를 하자. 그래서 추모식을 하신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럼 거의 이게 장례식과 거의 비슷한 의미네요. 네, 맞아요. 말은 추모식이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대표 이제 센터장님께서 대표 헌화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들을 이제 어르신의 추도사. 생애사 낭독,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어르신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그런 시간.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족이 나와서 감사 인사 이런 것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내부에서 약간 자리를, 맞아요. 네, 저희 센터의 공간을 꾸려서 저렇게 꽃도 놓고, 이제 여기 사진은 안 나왔지만, 한켠에 어르신이 생전에 되게 좋아하셨던 음식 같은 게 있었어요. 음식 사진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여기 음식이 사진이 없더라고요. 많이 모셨네요. 네네. 많이 모여주셨고. 근데 이분들이 박 선생님하고 연관이 직접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저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요 어르신하고. 방문기 어르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지원사. 네, 생활지원사와 또 이제 중점 돌봄을 했던 생활지원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제가 이제 담당 전담복지사였고, 돌봄 SOS 담당 사회복지사님,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각 팀 내 팀장님들과 센터장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 민동세 대표님도 보이시고요. 저희 기관에서 뭐 직원 대표라던가 또 다른 생활지원사 같이 업무 보는 현장 종사자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같이 이제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을 좀 뜻깊게 기리기 위해서 같이 와서 참여해 주신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어떻게 진행하신 설명 좀 간략하게라도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처음에 헌화하시고. 네, 먼저 헌화해서 대표 저희 센터장님께서 대표로 헌화를 해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생활지원 선생님께서 어르신께 드리는 편지로 추도사. 그래서 어르신 기억이 많이 나요.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애사 낭독을 어르신의 생애를 쭉 낭독하신 거죠. 네. 저희가 아까 순서지에 있던 내용이요? 네, 맞아요. 그 순서지에도 있는데 그 순서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 생활지원원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 방문하면 매일매일 그때그때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날 어르신과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1년 넘는 그 기간의 일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막 있었어요. 뭐 쌍절곤. 쌍절곤? 네, 어르신이 운동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긴 안 나왔지만 음식 놔두고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 음식 놔두고 꽃 놔두고 했던 이 공간에 어르신의 다이어리, 쌍절곤, 어르신 항상 모자 쓰고 다니셨는데 모자, 그다음에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직접 식혜를 만들어 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식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식혜. 그리고 여기 사람 ING 여기 바로 옆에 할아버지 손두부. 그 손두부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속이 불편하고 그랬을 때 거기 손두부 먹으면 속이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막 사다 드리고 그렇게 생애사 낭독을 선생님들의 일지를 보면서 작성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억 나눔 메모리얼 테이블이라고 해서 각자 이제 어르신을 직접 섬겼던 선생님들이 이제 어르신 유품을 하나씩 들어서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르신은 항상 메모를 하셨어요. 메모해둔 다이어리 보니까 이미자 씨의 그 노래는 나의 인생 요게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노래는 나의 인생을 다 같이 이제 듣고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게 있었고. 야, 가시는 걸음이 외롭지 않았었겠네요. 사실 무연고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챙겨드린.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이 어르신이 이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봐드리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을 냈고 사실은 어르신이 병원에 좀 와주세요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제 집에 아이들만 둘 덩그러니 놓고 제가 저희 집에서 녹색병원까지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TV 보고 있으라고 하고 제가 막 가가지고 그 식혜하고 바나나 우유하고 연시하고 사가지고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까 이 사진이 그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요거 감도 깎아드리고 윌 이런 것도 갖다 드리면서 네. 그렇게 찾아뵀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그 추모식을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울컥하고 너무 가슴이 좋은데 근데 또 냉정히 따지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예를 들어서 생전에 최선을 다했어요. 돌아가셨어.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본인은 모르시는데 굳이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사실 이건 보통 남아있는 장례라는 게 추모라는 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소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유족이 계신 것도 아니고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추모식을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르신이 상황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시면서부터도 이미 계획을 했잖아요. 장례도 우리가 하자라던가 안 되겠으니 추도식이라도 하자, 추모식이라도 하자라고까지 결론을 내고 나서는 어르신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의 어록, 이렇게 명언 혹은 어르신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모아두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병원에서 벅차고 일어나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 선생님들이셨어요. 네, 그때 어르신에 대한 좋은 결국은 현장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 경험, 감정 그리고 그때 그 공기,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이제 정리하고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저희한테 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요양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돌봤던 어르신이 떠나면
마음의 상처가 깊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일을.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까지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모식을 통해서 깊게 애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실제 치유가 된다고 하고 영혼의 깊은 안식을 같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실제 그런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추모도 되게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그분에 대한 깊은 애도를 통해서 마음의 상실을 치유하고 다시 이제 또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진 매일매일 3시간씩 어르신과 같이 있고 5년 넘게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정말로 그런 진짜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난 1월 달에 12월에 몸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 워낙 고령이시니 안 좋으실 수도 있죠. 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은 못 나오시고 돌아가신 남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어르신 매주 이제 방문 드렸던 생활재 선생님이 그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저희 지침안에서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의무도 아니고 권유하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워낙 이 어르신과 관계가 오래됐다 보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따님과 며느님이 계셨는데 평상시에 아버님 그 남자 어르신이셨거든요. 아버님께서 며느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거를 유족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며느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두 분 관계가 안 좋으셨었대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표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네. 항상 그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고 네, 좋은 얘기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어르신 임종 바로 직전에 며느님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대요. 따님한테 며느님 얼른 오셔서 임종 꼭 보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임종을 며느님이 보셨는데 나중에 장례식장 와서 이 얘기를 들으니 며느님이 너무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때 저희 선생님도 많이 우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선생님한테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관계가 어땠거나 끝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이번에 방문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 선생님이 친아버지의 나이와 우리 어르신의 나이가 같았고요. 또 그 어르신의 따님 아주 어릴 때 헤어진 따님의 나이와 저희 생활지원 선생님 나이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더 약간 좀 미묘하게 네, 그 감정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어르신 병원 입원한 지 한 일주일, 한 10여일 지난 후에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복지사 선생님 혹시 병원 언제 가실 거예요? 가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긴 하지만 갔는데 어르신이 기력이 이미 그때 약간 식사를 전혀 안 하셔서 기력이 없으셨는데 아버님 저희 왔어요. 막 시끄럽게 막 얘기를 하니까 눈을 뜨고 이제 저를 보고서는 제가 아버님 맛있는 거 사는데 이거 드릴까? 이거 드릴까? 이거 드릴까? 말하니까 요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씻으러 가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 저희 생활지원 선생님을 다 보면서 반가워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마음이 그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쿵 했대요. 그러면서 물 좀 드릴까요? 하니까 얼음물 먹고 싶다 하시니 간호사실에서 이제 얼음 얻어다가 정수기에서 물 떠서 드리니 벌컥벌컥 다 드시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씻어온 연식 한 3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 네, 다 드시고 그러고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원래 통합병동은 보호자 간병 시간, 그러니까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워낙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약 좀 드리고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약도 안 드셨고 결국은 이제 그게 사실 마지막이었는데 네. 어르신한테 어르신 지금 의식이 있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귀를 갖다 대니까 병원에 부탁한 100만 원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기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수급자 통장에 있는 그 통장 나는 카드가 있으니까 현찰 100만 원을 갖고 있어 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인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니 그 녹색 병원에다가 이제 원무과에다가 맡겨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저희가 마지막 방문했던 그날 어르신 의식이 있을 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기부를 좀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마침 녹색병원에서 당시에 전태일 의료 그걸로 이제 기금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기부가 되었고 최종으로는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건데 녹색병원에 그 기부자 명단에 이제 아버님 이름이 올라가겠죠. 박문기 이렇게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말씀하십시오. 이때 뭐 추모 노래도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아버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이 1인 가구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혼자 사시잖아요. 근데 저마다 다 650명이면 650 케이스에 저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다복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특히 박문기 아버님을 떠나 보내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노래를 한 곡 했었고요. 이날 사실 저는 추모식에 저희 그 생활전환 선생님을 위해서 약간 깜짝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저희 그 센터에 유일한 남자 대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남자분한테 어르신의 어르신의 말투로 히든 보이스라고 해서 어르신이 그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신 것처럼 그 생활지원사님한테 네, 그래서 그 누구 선생님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 고마웠고 뭐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그 쭉 한 6줄인가 7줄 써서 읽어달라고 요청드렸고 읽으니 이제 선생님께서 그날 네, 많이 울고 좀 그렇구나. 그때 너무 감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방송 마지막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그 곡을 하나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오늘 방송하는데 늘 푸른 돌봄센터가 단순히 그냥 좀 막연하게 그냥 사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르신들 요새는 뭐 실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그냥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하고 있다. 친절하게 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심지어 추모식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얼마나 존엄한가. 그냥 존엄함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돌봄이라는 그냥 하나의 일로서가 아니고 정말 사람을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곳이구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푸른 우리 광진구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늘푸른 돌봄센터를 기억하시고요.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여러분들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하셔야겠죠? 동사무소에서 제일 좋은 거는 동사무소로 주민등록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필요합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동사무소로 가시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신분증 가셔가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받고 싶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적인 또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복지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엔딩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우리 복지사님의 뭐라고 할까요? 추모곡이라고 할까요? 네. 추모곡 맞아요? 그때 이제 추모식에서 불렀던 곡이고요. 네.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곡인데 이게 원래 윤도현 씨 곡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른 분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 필요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떨린데 어떡하죠?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더 푸른 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가 진짜 네. 인생을 조명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으로 시사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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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